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몇 년 전 시댁에 있었던 일만 생각해도 정말 인간은 관에 뚜껑 닫고 들어가기 전까지 변화무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느꼈죠. 지금은 능숙하게 두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육아로 힘들어서 발 동동 구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친정엄마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생에 가족만큼 든든한 울타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늘 인생의 가장 든든한 존재는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죠. 하지만 살아보니까 모든 가족이 서로를 위하면서 사는 건 아니더군요. 위기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손도 따뜻한 말도 아닌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바로 몇 년 전 시댁에서 겪었던 황당하고 어이없던 사건이었죠. 제 3자의 눈으로 그때 당시 누가 더 너무했던 건지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댁은 시부의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넉넉하게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시부와 시모는 고급 차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여유롭게 잘 살고 있는 시댁을 보고 위축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셨지만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죠. 연애하면서 남편이 시부가 사업을 한다고 말한 적은 있었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긴장한 걸 눈치채셨는지 시부는 더 편하게 말도 걸어주시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점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그때 시부가 저희 집안에 대해 들으시고는 저도 놀랄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사회적으로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 버스가 멈추면 시민들 발이 멈추는 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뉴스 보니까 버스가 몇 대만 멈춰도 사람들이 출근을 못해서 난리가 나더라니까. 아주 훌륭한 아버지를 보며 자랐네. 시부의 말에 저는 괜히 혼자 위축되면서 잠시나마 부모님을 부끄러워했던 제가 부끄러웠죠. 그때는 시부와 아버지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시부가 저렇게 말해주니까 괜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편견 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찬물을 끼얹는 말을 덧붙였죠. 에휴, 버스기사 면허만 있으면 아무나 하는 거야. 나도 당장 나가서 하겠네. 그래도 성실한 부모님 보고 자랐으니까 잔머리 굴리는 건 없겠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쉬워 보이면 당장 나가서 해봐. 그때만 해도 시부가 인품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 시댁 식구들도 시부를 잘 따른다고 생각했죠. 다 같이 모여있는 모습이 화기애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족도 가까이 지내다 보면 다 사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는 화목하고 부족할 거 없어 보였던 시댁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참 이상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시부는 저와 남편한테 신혼집을 얻어주셨죠. 저희가 알아서 하려고 했지만 시부는 저희가 부족함 없이 시작하길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집에 남편과 같이 살림을 채웠어요. 그러다 신혼 초에 한 번은 시모가 저희 신혼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신 적이 있었죠. 남편과 같이 퇴근 후에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시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시모는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집안을 한 번 쭉 훑어보다 저한테 뼈가 있는 것 같은 말을 했어요. 네 시아버지가 며느리 생각해서 이런 집 해줬으면 시부모부터 초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저희가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라 완전히 정리되면 정식으로 초대하려고 했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아직도 정리하고 있는 거야? 너도 참 굼뜨다. 네 시아버진 그 바쁜 와중에도 집 다 알아보고 손수 이렇게 목 좋은 곳에 집도 구해주시잖아.
아무리 네가 바빠도 사업하는 사람만큼 바쁘겠어? 뼈가 느껴지는 시모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단 정중히 사과드렸죠. 죄송해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항상 이 집에 올 땐 시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 이런 집에서 살게 됐으니까 항상 시아버지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 그래? 네 큰형님은 늘 시댁을 섬기면서 살잖아. 너도 납작 엎드려서 시댁 위에서 살라는 거야. 돈은 시부가 벌어도 관리는 내가 하니까 특히 나한테 잘하라고. 알겠니? 네? 네, 저도 노력할게요. 시모는 돈 관리하고 사는 자기한테 잘해야 된다면서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도 원래 초대하려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 뒤 부랴부랴 시부모를 집으로 초대했죠. 그때 친정엄마가 직접 담그신 청국장도 밥상에 올렸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직접 청국장을 담그시곤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주변 지인들이 엄마가 청국장 만드는 날만 기다리기도 했어요. 한식을 좋아하는 시부가 좋아하실 것 같아 일부러 챙겨왔죠.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시부모를 모시고 밥을 먹으려는데 시모가 코를 막으면서 찡그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아까부터 뭐가 썩나 했더니 청국장이었어? 손님상에 무슨 청국장이야? 아유, 촌스러워. 당장 치워. 시모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남편이 시모를 보면서 침착하게 말했죠. 이 청국장 장모님이 직접 담근 청국장으로 끓인 거예요. 지난번에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요즘 이런 거 사 먹으려면 돈이 얼만데요. 이딴 거 누가 돈 주고 사 먹는다고 호들갑이야? 우린 이런 거 못 먹으니까 당장 치워. 손으로 계속 코를 막은 채 시모는 냄새 난다고 치우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시부가 시모를 보고 혀를 차더니 청국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드셨어요. 그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야, 직접 담그셨다더니 정말 맛있구나. 장맛이 깊어서 그런지 내 입맛에 아주 딱이야. 좀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 나 집에 갈 때 좀 챙겨가게. 조금만 챙겨줄래? 아버님 입맛에 잘 맞으세요? 친정에서 넉넉히 보내주셔서 저희 먹을 거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갈 때 챙겨드릴게요. 그거 참 다행이네. 내가 아주 잘 먹었다고 꼭 전해드려. 알겠지? 네, 그럼요. 입맛에 맞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난 이런 청국장 없어서 못 먹어. 그러니까 갈 때 꼭 챙겨줘. 시부는 청국장이 입맛에 딱 맞다면서 좋아하셨답니다. 그런데 시모는 시부가 청국장을 챙겨간다니까 질색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이 냄새 나는 걸 집까지 끌고 간다고? 당신 온 집안의 냄새 다 배길 텐데 뭐하러 가져가? 사람 사는 집에서 음식 냄새 나는 게 당연하지. 사람이 이런 걸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야. 당신도 고기만 먹지 말고 이런 걸 먹어.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것보다 담백한 걸 먹어야 한다고. 내가 언제 또 고기만 먹었다고 그래? 시모는 시부의 말에 청국장을 넉넉히 챙겨달라고 했죠. 시부의 말 한마디에 달라지는 시모의 모습이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혼 초에만 낯설었지 살다 보니까 시모가 왜 저렇게 시부를 모시고 사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모가 시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서로 사이가 좋은 줄 알았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저도 어느덧 어린 아들 둘이나 키우고 있을 때 시모가 좀 특이하다는 걸 느끼게 됐답니다. 시모는 항상 모임이 많았고 특히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꽤 나이가 있었는데도 늘 화려한 옷과 액세서리까지 즐겨서 했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큰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밥을 먹고 나오는 시모를 본 적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지 사람들과 다 같이 나온 시모는 신이 난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보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다. 다들 잘 먹었어? 얻어먹는 사람이 불만이 뭐가 있어? 매번 이렇게 언니한테 얻어먹기만 해서 어떡해? 다음엔 우리가 살 테니까 제발 그 카드 좀 넣어둬. 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남편 사업이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데. 신이 난 목소리로 시모가 말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시모를 부러워했죠. 시모가 나온 건물을 보니까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늘 저렇게 시모는 고급 차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밥을 사는 걸 좋아했어요. 게다가 저렇게 친구들이 모인 날은 시모가 딱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날이기도 했죠. 그때 시모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갑자기 손목이 아프다면서 팔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시모 손에 있던 가방을 본 한 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 세상에, 언니, 이 가방 벌써 산 거야? 지난주에 새로 나온 가방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신발도 못 보던 신발이네. 이게 신상이야? 난 그냥 백화점 갔다가 눈에 띄길래 그냥 산 건데 괜찮다고 해도 남편이 굳이 사주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하나 산 거야. 시모는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죠. 그때 아이 병원에 다녀오다 시모를 보고 인사하러 갔다가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웃음을 꾹 참고 저는 시모한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약속 있으셨어요? 너 왜 여기서 나와? 오늘 큰애가 예방접종 맞는 날이라서요. 모임 있으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저 어머님 둘째 며느리예요. 제가 인사를 하자 시모는 꽤 당황한 얼굴이었죠. 그런데 그때 시모 친구 중 한 명이 반가운 목소리로 저한테 황당한 말을 했어요. 어머, 말로만 듣던 둘째 며느리 이제야 보네. 친정이 유명한 한정식을 한다면서요? 어딘지 말 좀 해줘요. 아이, 궁금해 죽겠네. 네? 한정식이요? 금시초문인 소리를 하는 친구분의 말에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저보다 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황급히 저를 데리고 자리를 뜨려고 했죠. 애들 주사 맞으면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지. 얼른 가자. 안 그래도 마침 네 시아버지도 집에 있으니까 손자랑 좀 놀게 해드려. 우리 갈게. 다음에 봐. 그렇게 저는 시모 손에 이끌려서 얼떨결에 시댁까지 가게 됐어요. 아까 저한테 황당한 소리를 했던 분의 말이 맴돌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친구분께서 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대로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난처한 일 생기면 어떡해요? 난처한 일이 뭐가 생겨? 너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내 체면이 있지. 버스 기사에 식당 일하는 사람들이랑 사돈 맺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조금이라도 잘난 게 있어야 있는 그대로 말할 거 아니야? 저는 시모의 말에 황당하기만 했죠. 저희 부모님께서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일하시고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 왜 시모 체면을 구긴다는 건가요? 너무 기가 막혀서 뻥쪄 있는데 어느새 시댁에 도착한 거예요. 시모를 따라서 시댁으로 들어가자 시부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핸드폰을 들고 서 있다가 마침 들어오는 시모를 보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대체 뭐라고 돌아다니면 한 끼에 50만 원이 넘는 돈을 쓰는 거야? 당신 제정신 맞아? 당신 내가 뭐 쓰는지 문자로 다 보고 있던 거야? 카드값이 하도 많이 나오길래 대체 뭘 쓰나 보려고 알림 설정해놨지. 당신 너무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냥 아는 동생들이라 모임이 있어서 좀 썼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왜 쪼잔하게 그런 걸 다 계산해보고 있어? 내가 생활비 쓰라고 준 거지. 동네 사람들 밥 먹여주고 돌아다니랬어?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이런 식이면
나 그 카드 뺏는 수가 있어? 오늘은 며느리랑 먹은 거야. 자, 봐. 같이 왔잖아. 시모는 시부의 추궁에 갑자기 저를 보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그러자 시부는 저를 보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가 막히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부는 저한테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둘이서 한 끼에 50만 원이 넘는 밥을 먹었다고? 아니에요. 전 우연히 병원에서 나오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머니께 물을 것도 있고요. 제 말에 시모는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모를 보고 물었어요. 어머님, 친구분께 제 친정 유명 한정식 집안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저 괜히 체면 치레한다고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일 숨기고 싶지 않아요. 뭐야? 이 여편 내가 또 그런 거야? 큰며느리한테도 그러다가 개망신 당해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카드 이리 내놔. 왜 그래요? 이게 다 당신 명성 지켜주려는 거잖아. 내가 무슨 선거 나가? 명성 지켜서 뭐 한다고 그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돌아다녀. 알고 보니까 시모는 큰형님도 저처럼 둘러대고 다니다 개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시부가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시모를 알고 버럭 화를 낸 겁니다. 결국 그날 시모는 신용카드를 뺏기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체크카드로 쓰게 됐죠. 그것도 모임 사람들에게 단체 문자로 저에 대한 거짓 정보를 해명했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일이 이렇게 된 걸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이날 이후 시모는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사람 같았어요. 대체 저는 이게 왜 제 탓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후 저는 시모한테 제대로 찍혔고 둘째를 키우느라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을 때였는데 시모가 대뜸 전화해서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죠. 당당한 목소리로 저한테 꼭 식당에 음식 주문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콩국수 좀 준비해놔. 네? 갑자기 콩국수를 어떻게 만들어둬요? 집에 재료가 없어서 사와야 할 것 같은데 둘째랑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요. 그런 것도 없어. 너 때문에 카드 마음 편히 못 쓰게 만들어놨으면 항상 집에 내가 찾을 만한 걸 준비해 놔야 될 거 아니야. 제가요? 전 어머니께 저희 부모님에 대해 거짓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밖에서 다르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창피했으면 그랬겠어.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시부가 돈 좀 번다고 시부한테 줄 섰나 본데 너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시부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아도 결국 이 집안 안주인은 나라니까. 애초에 너랑 대화가 통할 거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다. 너나 많이 먹어. 시모는 대뜸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시모의 태도에 억울하기만 했죠. 심지어 밑도 끝도 없이 억지만 쓰는 시모를 제가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시부가 손자들이 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희가 와도 본 척 만척 하더니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죠. 유독 손자를 아끼던 시부는 입이 귀에 걸린 채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들 안 본 사이 훌쩍 컸네. 할아버지가 장난감 좀 사줄까? 손자들 사주는 거 아까워하지도 않고 마누라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서 죽으려고 하지? 시모는 시부의 말에 궁시렁거리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앉아 시부가 하는 말에 괜히 불만을 늘어놨죠. 시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괜한 소리 말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시모와 신경전을 벌이듯 있는데 아가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아가씨를 보면서 소리쳤죠. 야, 넌 땅 파면 돈이 나와? 쟨 또 뭘 저렇게 사들고 오는 거야? 왜 그래? 그래도 오늘은 아빠 것도 사왔단 말이야. 아가씨는 쇼핑이라도 하고 온 건지 양손 가득
종이 가방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러면서 시부한테 줄 것도 사왔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제일 큰 종이 가방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큰 종이 가방에서 손바닥만한 봉투를 꺼내더니 자랑스럽게 시부한테 내밀면서 말했죠. 자, 아빠한테 가장 필요한 통풍 잘 되는 양말이야. 아빠 생각해 주는 건 역시 이 딸밖에 없지? 종이 가방이 지금 3개쯤 되는 것 같은데 아빠 건 이 양말 한 켤레냐? 아주 2개쯤 사오면 그날 내가 잔치라도 벌려야겠다. 에이, 선물은 필요한 걸 해줘야지. 사무실에서 아빠 발 답답하지 말라고 사온 거니까 출근할 때 꼭 챙겨 신으세요. 에라이, 일주일 중에 평일 내내 출근하는 아빠한테 꼴랑 양말 한 켤레 주면서 챙겨 신으란 자식은 너뿐일 거다. 넌 양말도 안 빨아 신냐? 저녁에 손빨래에 두고 자면 아침에 다 마르겠지. 내가 다음에는 넉넉히 사올게요. 아가씨의 말에 저까지 황당했어요. 양말이 선물이라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한 켤레 주면서 잘 신으라니 말이 됩니까? 남편은 그걸 보고 한숨을 내쉬었죠. 항상 남편이 왜 우리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 본 시모가 시부한테 한 소리 거들면서 말했죠. 난 양말 살 돈도 안 남아서 손주들 온다는 말 듣고도 아무 준비도 못했는데 당신은 양말도 생겼네. 아이고, 내가 이젠 죽어야지. 사람은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됐네. 또 저놈의 돈 타령. 야, 이거 가져가. 내가 진짜 당신 입만 열면 하는 돈 타령에 빚쟁이랑 사는 것 같아. 그냥 가져가서 제발 집을 나가든 뭘 하든 그 입 좀 다물어. 여보, 나 정말 카드 다시 주는 거야? 진짜 고마워.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라니까.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마음 여린 사람이라 정말 걱정이 많아.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말만 해. 내가 아주 팔접반상이라도 차려 올릴게. 세상에서 우리 남편이 1등 남편감이라니까. 내가 이 맛에 살지. 신용카드를 다시 손에 넣은 시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때 아가씨며 시모며 정말 시부 등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모기들처럼 보일 지경이었죠. 그런데 하나 있던 시숙마저도 오로지 시부만 보면 돈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새해라서 온 가족이 떡국을 먹고 있는데 무슨 불만이 있는지 시숙이 괜히 험상궂은 얼굴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걸 본 시부가 시숙한테 무슨 일 있냐면서 물었죠. 그러자 시숙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시부한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저도 말해야겠어요. 회사 어렵다고 임금 동결하는데 왜 제 월급까지 동결하세요? 저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네가 내 아들이기 전에 우리 회사에서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잖아. 그러면 다른 직원들처럼 임금 동결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아무리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아버지 회사 제 회사 될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냥 저만 따로 챙겨주시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야? 회사가 어려우면 당연히 너도 똑같이 동결해야지. 나는 내가 가져가는 월급의 절반을 포기했어. 같이 일하면서 사정 뻔히 아는 놈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다른 직원들은 뭐 불만이 없어서 월급 동결하는 줄 알아? 너 그럴 거면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시부의 호통에 시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형님도 한숨을 내쉬더니 아이를 안고 나가버렸죠. 새해부터 시끄러워진 밥상에서 시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통을 깨고 시모는 시부한테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죠. 여보, 회사가 얼마나 어렵길래 그래? 많이 안 좋아?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래? 잘 좀 하지. 아휴, 지난번에 사업 확장한다고 할 때부터 이상하더라니.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이 와중에 시부가 얼마나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잘 안 돌아가는 건지 그 걱정부터 하고 있던 겁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는 저까지 숨이 막힐 정도였죠. 아무 말 없이 한숨을 푹 쉬고 있는 시부한테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넸어요. 그런데 그걸 본 시모가 저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힘든 사람 물 먹이겠다는 거야? 아주 시댁 망하라고 물 떠놓고 고사라도 지내지 그래. 그게 아니라 아버님 체하실까봐 따뜻한 물이라도 드시라고 건넨 거예요. 그때 시부가 다짜고짜 화를 내는 시모한테 호통을 치며 말했죠. 왜 큰아들이 밥상에서 소리치면서 덤비는 건 찍소리도 못하고 엄한 며느리를 잡고 있어?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끼리 서로 위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놈의 집구성은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 시부는 내심 가족들에게 서운했는지 안 하던 한탄까지 하고 일어나셨어요. 그때 시모는 시부의 말에 괜한 눈치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정말 시댁에는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죠. 새해에 시부가 지나가듯 했던 말이 현실이 되어서 벌어진 겁니다. 사업 확장을 하던 중에 일이 틀어지면서 시부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하던 확장이라 완전히 다 넘어가게 생긴 거죠. 저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시숙의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시숙은 그때 남편한테 전화해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당장 얼마나 있어? 대출까지 땡겨서 끌어올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버지 회사 망하게 생겼어. 당장 급하게 대출금이라도 막아야 된다고. 이번 달도 연체되면 싹 다 경매로 넘어가. 월급쟁이한테 사업자금 땡겨올 만큼 여유가 어딨어. 그동안 아버지한테 한몫 두둑하게 챙기던 형이 나보다 돈 더 많을 거 아니야. 내 돈을 왜 회사에 끌어다 넣어? 너 미쳤어? 같이 죽자는 거야? 형, 무슨 말이 그래? 아버지랑 같이 사업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형도 나서서 막아야지. 야, 됐어. 돈 줄 거 아니면 나한테 건방지게 훈수 두지 마. 시숙은 남편의 말에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때 남편도 저도 시숙의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시부 옆에서 가져간 돈이 얼만데 동생한테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은 그때 잔뜩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형 저럴 줄 알았어. 진짜로 회사 살려볼 생각도 없고 지금 혼자 살겠다고 저러는 거야. 아유, 답답해. 남편은 시숙이 혼자 살겠다고 발악을 하는 거라면서 답답해했죠. 저런 시숙을 곁에 두고 일하던 시부는 결국 회사에 닥친 위기를 넘지 못한 채 최종 부도 처리가 됐어요. 수십 년을 일궈온 회사가 한순간에 망하는 걸 보고 시부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시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집 담보대출까지 연체되면서 결국 살던 집까지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놀라서 시댁으로 가봤어요. 이미 시댁에는 여기저기 압류딱지가 붙어 있었죠. 허망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시부 옆에서 시모가 한탄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말년에 이게 뭐야. 온 가족 길바닥에 다 나앉게 생겼는데 이제 어쩔 거야. 그만해. 한평생 일궈온 회사가 넘어갔는데 내 심정은 어떨 것 같아.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거지꼴이 되게 생겼는데 당신 마음 헤아릴 여유가 어딨어. 나가. 당장 나가서 회사 다시 살려내. 저는 시부 등을 내려치면서 한탄하는 시모를 뜯어 말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시모가 저한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니?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이러다 이 나이에 지하철역에서 먹고 자야 되는 거 아니니? 아휴, 내 팔자야. 그런데 이상하게 시모가 아무리 울면서 한탄해도 허망하게 앉아있던 시부한테 마음이 쓰였죠. 남편도
아수라장이 된 시댁에서 시부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 전세금 좀 해드리면 안 될까? 우리 결혼할 때 이 집 아버지가 해주셨잖아. 아버지 저렇게 된 거 보니까 좀 도와드리고 싶어. 그래, 우리 아버님 생각해서 도와드리자. 오늘 보니까 아버님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나도 계속 마음이 안 좋았어.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적당한 전세를 찾아봤죠. 마침 집 근처에 괜찮은 매물이 있길래 얼른 계약했어요. 그렇게 집만 해결되면 시댁 식구들도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시부모와 아가씨 세 식구 살기 좋은 크기라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부가 안색도 안 좋고 목소리에 힘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찬을 좀 챙겨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던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때 시댁에 갔다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시모랑 아가씨는 거실에서 치킨에 맥주까지 마시고 있는데 시부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시모한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아버님도 치킨 좋아하시는데 같이 드시지 그러셨어요. 그 양반 먹을 게 어딨어. 집안 쫄딱 말아먹어 놓고 뭘 또 먹어? 내가 방에서 반성하라고 나오지도 말라고 했어. 아유, 꼴 보기 싫어. 엊그젠 차도 팔아넘겼어. 이제 꼼짝없이 버스 타야 된다고. 시모의 말에 황당해서 안방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안방에는 정말 물병 하나를 옆에 두고 초라하게 앉아있는 시부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시부가 그동안 가장으로서 역할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거실로 가서 시모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님을 저렇게 두세요? 뭐? 너 이제 시댁 망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너 줄 잘못 썼다고 내가 경고했어, 안 했어? 네 시아버지 이제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못 죽는 팔자야. 너 어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아버님께 힘을 드려야죠. 힘은 개뿔. 그런다고 없던 돈이 생길 것 같아? 나 몰래 저 인간한테 쌀 한 톨이라도 주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둬. 이제 밥값도 못하는데 하루 한 끼만 줄 거니까 넌 가만히 있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버님 저희 집으로 모셔서라도 끼니 챙길 테니까 그럼 신경 끄세요. 누구 맘대로? 어디 시애미한테 덤벼?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 내 손에 매운맛 좀 보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아가씨까지 벌떡 일어서더니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어요. 새언니, 진짜 쥐뿔도 없으면서 선 넘네. 이깟 전세 하나 얻어줬다고 너무 유세 부리니까 고맙던 마음도 사라져요. 이깟 전세요? 그럼 둘이서 나가던지 하세요. 왜 이깟 집에 살려고 하는데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에 있던 시부가 달려나와 셋을 뜯어말리면서 말했어요. 그만들 해. 내가 며느리 복이 면목이 없다. 걱정 말고 그만 가봐라. 시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가보라고 애원하셨죠. 결국 저는 시부의 말에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집에 왔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시부한테 짧은 문자를 남겼어요. 아버님, 주방에 반찬 있어요. 꼭 밥 챙겨 드세요. 기운 내셔야죠. 혹시 청국장 찌개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2통의 문자를 남겼는데 시부한테 한참 뒤 답장이 하나 왔죠. 고맙다. 네 덕분에 기운이 난다. 시부의 문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집으로 모셔오고 싶었지만 그때 아버님 뜻이 너무 완강했죠. 아마 손주들의 며느리까지 떳떳하게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 상황에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 보고
대체 왜 그러냐면서 따져 물으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한테 나 수도 없이 말했어. 가족들 위하는 것도 좋은데 본인 목도 챙기라고. 그런데 이것 봐. 일 터지니까 가족들 다 등 돌리는 거. 나는 전셋집 얻어들였고 할 만큼 했어. 나머진 형이랑 여동생이 해야지. 남편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 저는 속만 탔어요. 그러다가 시부한테 한 통의 급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두 아들을 모두 어린이집에 보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부한테 전화가 걸려왔죠. 그런데 시부가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아가, 네가 끓여주던 청국장이 먹고 싶구나.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에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어제 점심에 한 끼 먹고 지금까지 못 먹었어. 그런데 네가 끓여준 그 찌개가 너무 생각이 나는구나. 힘겨운 시부의 전화에 저는 급하게 재료를 챙겨서 바로 시댁으로 갔죠. 시부한테 전화 온 시간이 오후 2시쯤이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가서 급하게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시부를 식탁에 조심히 앉혀드리고 시모가 없길래 물어봤죠. 알고 보니 시모는 시부한테 물 한 잔 떠주고는 혼자 볼일 본다고 나간 겁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지만 우선 시부를 위해 청국장 찌개를 내놓고 한 상 차려드렸어요. 그러자 시부는 찌개를 한술 뜨더니 울먹이면서 말했죠. 새아가, 내가 미안하다. 이런 못난 모습을 보이고 밥까지 얻어먹고 있는 신세라니 미안하다. 얻어먹다뇨. 그동안 아버님이 저희 애들도 잘 챙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술도 챙겨왔으니까 조금만 드세요. 제가 끓인 청국장에 반주하시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너뿐이구나. 나는 인생 헛살았어. 제 말에 시부는 술도 한잔 하시고 힘겹게 찌개도 한술 뜨셨어요. 숟가락에 반찬을 놔드리면서 천천히 드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모가 들어왔죠. 그런데 시모가 문을 열자마자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야, 너 이거 뭐야? 내 허락 없이 저 인간 밥 주지 말라고 했지? 네 시부 말 무시하랬지? 말 안 들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무슨 소예요? 어머님이 밥 먹으라면 먹고 나가서 일하라면 일하는 소냐고요. 남자가 가정을 위해서 한 몸 바쳐야지. 돈 벌다가 길바닥에서 죽어야 하는 게 가장이라고. 가장 노릇도 못하는데 뭘 잘했다고 밥을 먹어? 그동안 아버님 덕분에 제일 호의호식하고 사셨으면서 너무하시네요. 뭐야? 이게 진짜 듣고만 있으니까 끝을 모르고 기어오르네. 그러더니 시모는 손을 번쩍 들어서 제 뺨을 내리쳤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저도 시부도 당황했죠. 그때 시부가 시모를 가로막으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 못해. 당신이 뭔데 내 며느리를 때려. 수십 년 동안 가족들 먹여 살린 대가가 고작 이거야? 나 당신 남편이야. 소처럼 일만 하던 당신 남편이라고. 사람 대접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산 내가 불쌍하다. 시부는 오열을 하면서 화를 내다가 집을 나가셨죠. 시모는 시부가 뛰쳐나가는데도 아랑곳도 안 했어요. 그동안 시부는 어떻게든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시모가 저를 때리는 걸 보고 아예 다 포기한 겁니다. 저는 뒤늦게 시부를 따라 나갔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제가 시모한테 뺨을 맞았다는 걸 듣고 화가 잔뜩 나 시모한테 전화했어요. 대체 우리 부부가 엄마한테 못한 게 뭐예요? 왜 며느리 뺨을 때려요? 왜요? 아버지 청국장 끓여드린 게 죄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
돈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그럼 엄마도 나가서 돈 버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왜 망한 아버지 탓만 하는데요. 진짜 엄마 이런 모습 소름 돋고 정 떨어져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결국 남편도 시모한테 한 소리 하게 된 겁니다. 그 후 한참 연락이 없던 시부는 뒤늦게 나타나 시모와 황혼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시숙과 아가씨, 남편, 그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과 저는 황혼 이혼 후에 시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시모는 그런 선택을 한 저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죠. 네가 데려가는 사람 남은 거 없어. 완전 개털이야. 마른 걸레 짠다고 물 나올 것 같아? 아무리 쥐어 짜봐라. 물 한 방울 나오나. 저 아버님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그래도 애들 친할아버지인데 저라도 모셔야죠. 어머님 집은 그냥 둘 테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사세요. 제 마지막 호의예요. 어이구, 집을 사준 것도 아니면서 전세 가지고 유나는? 야, 2년 안에 내가 으리으리한 대저택 구해서 내 발로 나갈 거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시부를 모시고 살게 됐어요. 그 후 시부는 몰라보게 안색도 좋아지고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애들도 할아버지를 잘 따라서 집은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시부는 뭐라도 해야겠다면서 저한테 도울 게 없냐고 물으셨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시부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아버님, 둘째 등하원 좀 도와주세요.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갓 입학해서 제가 같이 가줘야 하거든요. 그럼 시간이 좀 애매했는데 아버님이 둘째 좀 맡아주세요. 그럼 내가 해야지. 넌 아무 걱정 말거라. 시부는 저의 간단한 부탁에도 기뻐하셨답니다. 그렇게 한 3년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을 앞둔 시점에 집주인이 저희한테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집을 신혼집으로 살겠다는 거였죠. 연장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데 버틸 수도 없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시모가 알아서 나갈 거라고 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집을 빼야 한다고 하니까 시모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 집을 빼면 난 어디로 가라고? 나 갈 곳도 없는데. 집주인이 쓰겠다는데 어떡해요 그럼? 대저택 구해서 나가신다면서요? 그럴 돈이 어딨어. 네가 말 좀 잘해봐. 이미 다 끝나서 안 된다니까요. 대체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투자로 대박 날 줄 알았다 왜? 아유 진짜 미쳐버리겠네. 시모는 그동안 투자판에 뛰어들어 그나마 있던 푼돈도 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시부한테는 귀인이 찾아오게 된 거죠. 시부 회사가 망하기 전에 친한 지인한테 3억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돈을 갚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3억 중에 1억을 저한테 건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받아라. 그동안 참 고마웠다. 난 이제 적당한 집 구해서 나간 다음에 다시 재기해 보려고 한다. 아버님, 이 돈 없어도 저희 살 수 있어요. 챙겨 가세요. 고마워서 그래, 고마워서. 받아도 네가 이거 안 받으면 내가 편히 살겠어? 나중에 나 자리 잡으면 다시 연락하마. 그러니까 너희들도 잘 살고 있어. 시부는 그렇게 되찾은 돈을 사업 자금으로 투자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평판이 좋던 분이라 다시 일한다는 소식에 지인들이 너도 나도 돕겠다면서 몰려왔죠. 그렇게 1년 정도 흐르자 시부는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분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이었어요. 이렇게 시부는 점차 생활 기반을 잡아가는 반면 시모는 난리도 아니었죠. 시숙은 시모랑 아가씨 버리고 자기 가족만 챙겨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평생 일해본 적 없던 아가씨가 도움이 됐겠습니까? 맨날 시모 옆에서 울기만 하는 거죠. 쥐구멍에 몰리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애원까지 했어요.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 나 좀 용서해다오. 내 이렇게 빌게. 전 보고 듣는 게 없는 줄 아세요?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그만 좀 전화하시래요. 지겨워서 오늘 번호도 바꾸신다는데 제발 이혼하셨으면 알아서 좀 사세요. 왜 그렇게 뻔뻔하세요? 뭐? 안 되는데. 네가 그 사람 좀 설득해줘. 나 불쌍하게 산다고 말 좀 해줘. 됐고요. 이젠 저도 어머님 며느리 그만뒀어요. 제 뺨 내리칠 때부터 남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끊으세요. 결국 남편도 그동안 시모와 아가씨의 끝도 없는 한탄에 지쳐 연을 끊게 됐죠. 완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어요. 시부도 이미 모든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 시모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아예 번호까지 바꾼 겁니다. 저와 남편도 아이들이 제법 커서 그동안 모은 돈에 아버님이 주신 1억을 보태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까지 했죠. 그랬더니 연락이 끊겨서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고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생은 각자의 몫을 살아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적당한 선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마음에서 이런 양육 방식을 고집 중입니다. 바르게 잘 크고 있는 걸 보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가족이지만 각자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면서 같이 잘 견디시길 바래요. 그런 게 가족 아니겠어요? 남보다 가까운 가족이 잘 알아주고 헤아려 준다면 훨씬 화목한 삶이 될 겁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가족들과 덕담 위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